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을 함께 좀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이거에 반응을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약한 모습,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 걸러 하루 오르다 내리다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조선 방사는 최근에 약간 기세가 꺾인 듯 했는데 그래도 한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아직까지도 양봉의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가 결국에는 돌아와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줘야 지수가 올라갈 텐데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또 중요한 이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우린 아무튼 그 고위급 협상이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 품목 감세에 깜짝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그 대기 심리도 일부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세 협의가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뭐 어제 미국 쪽에서도 또 베센트 장관이 약간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한 뭔가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과연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뭘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둘러보셔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오늘은 장 초반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젠슨 왕 CEO가 갔는데 엔비디아가 사우디 쪽에 블랙웰 칩을 많이 공급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MD와 엔비디아가 함께 올랐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반등하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라인, 팀 엔비디아로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잘 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반등하고 있는데 한화 비전도 함께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은 그래도 일단은 고압권 수준이긴 한 모습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공화당 쪽에서 IRA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단축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어쨌든 유예하는 시간이 좀 있고, 생각보다 친환경 에너지 쪽에 아니면 2차 전지 쪽에 이런 제재나 피해가 생각보다 덜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시장에서도 태양광이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퍼스트솔라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오늘 10%대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선 정책으로도 지금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와 미국 쪽에서 함께 좋은 모멘텀이 섞이면서 친환경, 태양광, 풍력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냉각 시스템이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이를 하는 유럽의 독일의 공조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데이터 센터 건립할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설비 함께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선 방산이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동안 많이 갔던 조선 방산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 안 보이네요. 계속 가네요. 조선 방산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양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 특히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방산 오히려 얼마 전에 이 상황이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뭐 오늘
여러 가지의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슈 테마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항공주, 한진칼 어제 말씀드렸죠. 호남 호반건설이 한진칼의 지분 계속 매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면서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한진칼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체코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담인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장이 체코에 날아가서 체코 대통령과 좀 환담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다시 사인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역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도 원전 드라이브를 건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 종목들이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확실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M&A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고성장하고 있는 이 글로벌 공조 시스템, 공조 시장에 삼성전자가 본격 진출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플렉트 그룹을 2.4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독일의 기업이고 이 플렉트는 영국계 사모펀드 드라이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드라이튼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를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 인수하는 것, M&A를 추진하는 것은 2017년에 하만을 인수했던 것, 그 이후로 7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M&A 이슈를 보여줬고 이 플렉트 그룹이 뭐 하는 회사인가 궁금하실 텐데 플렉트 그룹은 독일 회사인데 191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죠. 100년이 넘는 기업인데 특히 글로벌 공조 시스템, 대형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조 시스템 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렉트 그룹을 삼성전자가 인수한 것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무게를 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AI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포석으로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면서 냉각 시스템, 공조 시스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공조 시스템,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 삼성공조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삼성공조는 이름만 삼성이지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공조가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되면서 집중되는 양상인데 다른 종목들 더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냉각 시스템,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룹 경영권 인수 이슈가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 0.26% 강보합권 상승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55만 주 유입되고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삼성그룹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삼성공조, 자동차 관련해서 냉난방 그런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거고 오늘 5.8% 상승하면서 16,270원 가리키고 있고 삼성공조는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기세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트나 냉각 시스템 쪽 관련주인 GST, KN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정밀, 온습도 그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 중에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고요. 올해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주가가 8,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ST가 올해 2% 상승, KN솔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 비즈니스가 클립누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디스플레이의 생산 시설에 그 청정 기능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 상승하면서 12,14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그 테마 관련해서는 지금 탑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와 HBM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심상치 않죠. SK하이닉스 어느새 20만 원을 복귀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함께 영향을 받는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엔비디아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사우디에 방문을 했는데 사우디에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CEO도 같이 많이 갔어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CEO도 함께 사우디에 갔습니다. 여기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젠슨 CEO가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투자하는 사우디 기업 휴메인에다가 최신 AI 칩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칩을 공급하느냐? GB300 블랙웰 칩을 18,000개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을 이제 곧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AI 칩 관련해서 이제는 저사양 칩을 쓰는 거 아닌가,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우디 쪽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첫 타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AMD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역시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우디에서 미국에 이르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칩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이런 주가 종목들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HBM 수혜를 지금 바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야기 다시 또 올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쯤에 HBM3 삼성전자도 퀄테스트 이야기 다시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얼마 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함께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을 일단은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줄 주도주로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이런 흐름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나타날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지수 레벨업도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타이밍을 저희가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반도체 HBM 관련주로 좀 뽑아봤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서서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급이 55만 주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는 44만 주 정도 들어오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3.8%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본더 관련해서 하나비전과 한미반도체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오늘 1.5% 상승인데 하나비전이 잘 가고 있어요. 오늘 5.5% 가까운 상승세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가 65,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유리기판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저점이고 2분기에는 나아질 거고 분기별로 실적 개선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1,000원짜리 매수 리포트를 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HBM 관련주 중에 단연 돋보이죠. 6% 강세 힘을 보이면서 23,5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빈 같은 경우에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5% 강세 힘으로 4만 원 선에 다가가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역시 실적 괜찮고요. 역시나 그 차세대 신규 장비, 여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될 거고 신제품 그리고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늘면서 검사 장비의 수요가 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힘을 갖고 있는 HBM 반도체 관련주 5장의 힘도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2차 전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또 유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SDI가 유상증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삼성 SDI 주주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한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하겠다라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규모는 1조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총 1,148만 주고 지금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한 14.8%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발행 예정가는 한 95,800원, 현재 가격에서 한 20% 할인율 적용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이번에 투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통해서 이제 캐나다 쪽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이고 포항 광양의 양극재 관련해서 공장도 국내에서도 함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시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걱정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일단은 입장은 약간 상태는 달랐지만 상황은 달랐지만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니까 또 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어쨌든 포스코 그룹 쪽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에 대한 계속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5,200억 원 넘게 한 5,300억 원 가까이 출자하면서 실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유상증자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바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시장 거의 이제 캐즘을 통과하고 바닥을 찍고 어쨌든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실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늘고 있고 어쨌든 돈 쓸 때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신용 등급 하락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중첩된 오늘 5.5% 하락하면서 11만 3,400원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 소재에 9천억 원 넘게 출자한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3% 가까운 하락으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했다가 현재 하락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내놨더라고요. 참고로 해보시고요. 현재는 31만 1,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3%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내놨습니다. 62,500원 선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좀 뜸을 들였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현재는 2% 가까운 약세 흐름,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분위기가 좀 어둡네요. 97,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하락폭 좀 깊어지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종목별, 개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 방송 중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미증시가 강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에 시장이 좀 디커플링 됐던 그 모습이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국은 일단 그 중국하고 이 관세 전쟁을 했던 걸 이제 90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를 전반적으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 시즌이라고 할까요? 조기 대선에 빠져들면서 대선 공약주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제 6월 3일 날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차이가 나는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미국 증시에서 지금 트럼프는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중동 쪽에서 뭐 대규모 거의 한 뭐 7천억 달러인가요? 그 7천억 달러 규모, 한 6천억 달러 규모의 뭐 모의를 체결하고,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예전에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그 모의를 체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하는 게 거의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가 말 그대로 이제 오일 달러를 갖고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특히 AI 데이터 센터 쪽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이런 그 AI 가속기가 대규모로 여기 납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이 중국 쪽 시장에서 좀 잃어버린 그런 부분을 이 사우디 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다시 2등인가 시가총액 2등인가까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 이유가 이런 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그 6월 달에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때 이 사업이 출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미국 FDA 관련해서 이 트럼프가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의약품 회사들이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FDA를 통해서 이런 규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약사들이 안 따를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국 공화당이 IRA법을 이제 폐지하려고 2027년인가에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주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운영을 해가기로 했던 이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자는 다 완료됐는데 보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미국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 그 정도 투자할 돈이면 한국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생산성이 한 두세 배는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미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IRA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 한국의 현대차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에 지은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이 14일부터 이 대미 관세 인하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 제네바 합의를 본 것을 이제 실제로 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모두 90일간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휴전을 서로가 약속을 이행하면서 또 추가적인 협상을 해갈 텐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양 강대국이 관세 전쟁에서 뭔가 좀 합의를 보고 그리고 또 시장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을 던져주면 또 시장은 그 나름대로 또 자기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서 들리는 그 긍정적인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 증시 그리고 트럼프 행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라던가 시장 분위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제가 개장 전에 봤던 것 중에 좀 주목을 했던 게 그 삼성전자가 냉난방 기업 유럽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개장 바로 직전에 또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조금 M&A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외 대규모 M&A를 하는 게 꽤 오랜만인데요. 정말 오랜만이죠.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거의 9할을 해외에 수출해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이런 수출 교두보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덩치가 커지고 사업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해외에 뭐 100년 된 기업들도 직접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한 이 독일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공조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이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수 자금도 조 단위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 한국 기업인 이런 이 삼성전자의 이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클린룸을 만들어주는 신성 ENG 같은 업체들에게는 좀 긴장할 만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삼성전자의 클린룸 공사를 대부분 다 신성 ENG가 받아서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자기 계열사인 이 독일 업체가 공조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이 독일 업체한테 일감을 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부분이 또 이 신성 ENG는 좀 불안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관련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 한 3년여 동안 이 태양광 쪽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못했던 부분을 지금 아리백 때문에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리백을 통해서 내년에 2026년부터는 이제 EU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EU권에다 수출을 할 때 이런 이 세금을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탄소를 적게 발생을 시키고 아니면 이런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발전을 해서 얻은 에너지를 갖고 생산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태양광 발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을 완성시키기 위한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 관련주들이 많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대기업 관련주들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나 한화 솔루션인가요? 그 업체나 이런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초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장주들이 먼저 시장을 견인해서 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견,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좀 비싸 보이더라도 이런 대형주들, 대기업 관련주들을 먼저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고 경험을 쌓아가시면 향후에도 다음 기회에 다른 섹터에서 이러한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한진칼이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이 한진칼 같은 경우 경영권 분쟁을 예전에 한번 경험해봤고 투자가들이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이 호반건설이 처음으로 이제 그 18% 이상 지분을 더 늘렸다고 얘기를 이제 공시를 하게 되죠. 5% 룰에 따라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시가 나왔을 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을 해서 이 지분 경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들이 이런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이제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한진칼이 지금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이 방어하는 쪽이죠. 조원태 회장 쪽에서 사들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쪽도 이제 5% 룰에 따라서 무조건 한 줄에도 변경이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시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투자가들은 이미 양측에서 조원태 회장 쪽 오너일가와 또 공격자인 이 호반건설 쪽에서 양쪽에서 계속 주식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느냐?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0%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언젠가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조만간에 팔겠죠. 그렇게 되면 그 조만간에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0% 지분을 인수하는 쪽이 한진칼,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탐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 공시를 했는데요.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늘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쉽습니다. 포스코 계열사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 2차전지 쪽 소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저께 1조 1,000억짜리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 말뜻은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의 자금 수요받지 못하면 앞으로의 투자를 계속 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버는 돈 갖고는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외부에서 신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행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시장은 대선 공약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K-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K-팝이나 K-애니메이션, K-드라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되고 원전주도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이런 그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러 원전을 설계만 하던 업체들이 이제 건설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의 원전주들은 실제로 이런 대형 원전을 건설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고 SMR 업체들의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실제로 여기에 주기기를 납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주 중에 두산 에너비티, 그다음에 BHI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뭐 엔비디아 말씀도 해주셨고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좀 궁금하셔서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주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주셨어요. 제주 반도체요. 네. 그 예전부터 많이 잘 움직이고 하는데요. 네. 그 솔직히 좀 소형주라 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제주 반도체가 그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 이 회사 자체가 그 자기만의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지금 어렵단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끝나고 제가 따로 이거는 무방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 분석도 좀 자세히 좀 해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오늘 지금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첫 번째 섹터가 보안주입니다. 보안주들 또 뭐 SK텔레콤 사건 이후에 좀 더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 보안주는 다른 무엇보다도 SK텔레콤 사건이 굉장히 컸죠. 이것 때문에 SK텔레콤이 그동안 우리들의 유심칩, 우리들에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유심칩에 대해서 보안, 암호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KT와 또 이 LG U+는 모두 유심칩에 이런 암호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도 SK텔레콤이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그 보안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고 발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일단 고쳐봐야지 다시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보안주도 대선 공약 테마주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국가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인공지능 AI 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건 사이버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 AI를 갖고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보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흉기로 변할 수도 있죠. 외부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그 운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탈취했을 때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를 움직여서 암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주들이 여기에 이제 특화돼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클라우드 보안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외부에서 받게 되고 그러한 투자들이 결국은 이 회사들의 실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 연초에도 그렇고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슬라이스 치면서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라도 이 주식 투자할 때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 보안주 중에서는 윈스테크넷이라는 종목이 있고 신시웨이,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좀 어렵고 하죠. 그리고 이 보안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좀 천재들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이 보안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그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중소기업 같이 보이더라도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들의 놀이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건 AI 투자와 함께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 국내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의 1위 업체죠.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고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중에 특히 데이터 센터용 여기에 DB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B2B를 대상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보안주에 대한 투자, 즉 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보안주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그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조금 거론해 주시려고 하는 듯 합니다. 가상자산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이것도 역시 대선 공약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네.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이 시장이 일반 주식 투자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의 뭐 1,600만 명이 가상 계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지금은 이제 달러만 있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건 어떻게 보면 발권, 그러니까 새로운 신용을 창출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에 넘기기 싫어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초기부터 한국은행이 관리 감독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발행이 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핑거라는 종목과 갤럭시아 머니투리 그리고 IT 아이즈 이름도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핑거 같은 경우는 금융 스마트 플랫폼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이런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갤럭시아 머니투리는 이건 이름은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효성그룹의 금융 관련된 전자지급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전문
그 대행사입니다. 결제 대행사고요. 그리고 ITI즈라는 회사는 토큰 증권, 요즘 ITO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이쪽에 전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런 대선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시장,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대선 공약과 관련되어서 움직임 갖고 있는 섹터들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과 보안주 언급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지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스 테크넷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윈스였어요. 그런데 바꿨군요. 뒤에다가 네. 테크넷이라는 걸 붙여서 네. 윈스 테크넷이라고 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 이름입니다. 이게 처음에 윈스 테크넷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상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요번에 윈스 테크넷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업체는 네트워크 보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요번에도 이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나는 게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이 뚫려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있는 IPS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제품들이 이 회사가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한테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업체는 윈스테크넷 업체의 이 신뢰가,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17,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시장을 가장 늘려가는 이 목적을 갖고 매수를 하시고 이 매수가 끝났을 때 그때는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할 때도 상투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분할해서 파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윈스테크넷에서도 충분히 좋은 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스테크넷 공약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보안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확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수펙스 추구협의회사나 9번째 위원회로 설치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했다.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부위원장은 윤풍경 SKAX 사장이 맡았으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정보보호혁신팀을 구성하고 각사 시소 및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협력해 과제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과제를 실행하며 APT 대응, AI 보안 등 첨단 기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여전히 0.68%, 2,63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네요.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코스닥도 힘을 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고 이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732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1.87%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0.9%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현선물 매수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이제 미중 관세 협약 관세를 어쨌든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미국 시장 어제 그제 많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좀 좋으실 텐데 어떻게 투자 더 이어가야 할지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막 변동합니다, 시장이. 네. 미국 시장이 특히 조금 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야기 지난주에는 잔뜩 긴장을 했다가 네. 결국에 주말에 좋은 결과를 내놓으니까 네. 어제 그제 미국 시장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할 것 없이 막 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박사님은 미중 이 협상 한 내용들 일단은 관세율을 낮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을 개방한 게 가장 큰 업적이었다,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예를 들면 영국과 미국, 네네.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서 첫 번째 협상. 10% 정도를 남겨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배팅하는 곳이 네.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는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20%였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말 뉴스 보셨을 텐데요. 그쵸. 그때 60%로 올라갑니다. 100%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이번 주말의 협상은 1차 협상이죠. 협상이 시작. 네네. 그래서 이제 제네바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틀 내에서 앞으로 90일간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네. 말씀하셨던 중국의 어떤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러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오간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죠. 우선은 협상을 하겠다. 근데 협상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즉 여기에서는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중국 시장의 개방이죠. 그쵸.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 은행시장의 그러니까 투자시장의 개방이라든지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속도가 가장 놀라웠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좀 이렇게 먼 줄이 탔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꾸 슈퍼마켓을 보여줍니다. 그쵸. 막 슈퍼마켓 매대가 매대가 비어 있고 이거는 대단히 심리적인 시민들의 불안 상태를 보여주게 예. 되면 이거는 아무리 일론 트럼프가 가짜 뉴스야 이렇게 치부를 해도 팩트잖아요. 팩트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보이니까. 때문에 네. 본인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항상 여기서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11월에 있는 선거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툭탁 틱탁 같다라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압력은 미국 쪽이 더 받았고 중국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떠한 수출의 감소, 선박 수출의 감소가 내수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부담감으로 작용했었고 이러한 어떤 양측의 압력들이 이러한 제네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도 부분에서 대단히 놀라운 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미국 또한 그렇고 중국 또한 그렇고 대단히 좀 이렇게 조급해지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와중에 또 어제는 미국에서 새로운 AI와 관련된 규제법을 지금 행정명령을 지금 통과시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는 미국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하기보다는 하웨이 칩이 중국 밖을 벗어나는 것을
수출을 금지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중국의 성장을 다른 방식으로 억제하는 법안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긴장 관계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쵸.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튀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네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 타협 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도 이렇게 빨리 뭔가 합의안이 나올지도 몰랐고 이 관세율 자체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낮출 줄도 몰랐고 네. 그러면은 뭐 중국 결국에는 10% 기본 관세에다가 펜타닐 관세 20%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정도밖에 관세가 안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놀라운 상황이었고요. 아까 뭐 AI 그런 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뭐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화웨이 것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는 걸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하웨이 시장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센드에서 새롭게 나온 뭐 910D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는 H100까지 육박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중국의 어떤 반도체 파운더리라든지 또는 하웨이의 어떤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받쳐줘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중국만으로는 이건 다 보조금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시장이지 그쵸. 사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R&D 투자가 발생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이 확장하는 시장을 좁혀버리는 것 이런 지금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수많은 이 생태계는 즉 예를 들면 ASMR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갖다가 못하게 하니까 그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2019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소부장의 이 성장들을 보시면은 네네. 우리가 이걸 못 만들었던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그쵸, 건데 그쵸. 이러면서 그 소부장 산업이 크게 성장했던 것처럼 중국 또한 이번에 반도체 생태계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이 바이든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중국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 앞으로의 미중 관세 협상에서는 갈등의 요소는 될 겁니다만 저는 이거 자체가 미중 협상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출구를 갖다가 꾀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이건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만스럽겠지만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을 거고요. 큰 틀에서 지금 중국의 어떠한 기본 산업의 어떠한 성장들을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통한 수출 경제의 어떠한 진작들, 내수 경제가 쫓아오기 전인. 그러니까 지금 뭐 베센트 장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소비 경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쵸. 즉 미국 거 많이 사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내수 시장도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이런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미국도 압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좋은 평가들이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결국에는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애가 탔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막 관세 높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애가 탔기 때문에 타협점이 어느 정도 나왔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해빙 무드로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율이 낮아지고 뭔가 앞으로 이야기할 여지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까? 당장 떠오르는 건 그냥 테슬라, 애플 이 두 회사는 너무나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너무나 좋은 탄력을 줄 것 같고.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쨌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있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지금 계속
트라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 테슬라가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도 분명히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테슬라하고 애플이 반미 정서에는 예외적인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어떤 평화의 어떤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어떠한 이 B2C 시장, 소비재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이미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풀어냈던 것이 히토류라든지 희귀금속에 네네. 대한 대미 수출 금지 조항을 철회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 CFO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 히토류 수출이 미국으로 금지되면서 옵티머스 생산에 차질을 입고 있었거든요. 옵티머스에는 수많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수많은 모터에는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올해 5천 대를 생산하기로 했던 것이 생산에 차질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에 그 예외 조항에 리튬 배터리는 아직까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아직 30%의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30%가 지금 이번에 합의된 거니까 이 붙여서 60%의 관세예요. 물론 그때 140%에 60%에서 200%는 아니지만 네네. 근데 이 리튬이 이 정도 60% 관세도 아직도 부담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 리튬이 관세가 예외 조항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 리튬 배터리 즉 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메가팩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메가팩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40에서 30으로 준 거는 그래도 고마운 일이나 리튬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30% 리튬 배터리에 대한 예외 조항도 빨리 협상이 돼줘야 테슬라의 사업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들의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6월 달에 오픈하기로 했던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중저가 모델 네네네. 이 부분도 지금 모델 생산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 중저가 차량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풀리게 되려야 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공개한다는 것은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 5월 달에 사실은 그 신차 모델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로이터라든지 다른 보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부분들이 연기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100%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우려 해소에 대한 기대들을 이 90일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물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6월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완화는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FSD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배터리, LFP 배터리나 히토리와 관련된 관세를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인하해 줄 수 있을지 요 여부가 테슬라의 주가에 조금 더 반등 트리거가 돼줄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애플 쪽은요. 애플은 어쨌든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뭐 인도로 공장 많이 이제 이전 뺄 것이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지을 거다. 뭐 이런 팀 쿡이랑 얘기를 했다는데 요거와 관련된 흐름은 어쨌든 그래도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빠져나올까요? 비중을 그렇죠. 줄일까요? 기업일 때는 이런 지금 세계 경제 지금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네네. 과정인 거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인도라든지 미국 본토로 옮기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로 심지어 옮긴다고 할지라도 네네. 인도 공장에서 만드는 아이폰의 부품의 80%는 여전히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중국산이라고 봐야 될지 인도산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게요.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최종 조립을 하더라도 지금 거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은 삼성과 LG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이죠. 중국산이라는 네. 거죠. 그럼 나사 하나까지도 중국인데 이 나사를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인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100%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방향성은 이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인도와 미국 본토로 생산의 큰 기지들을 옮기는 거지만 여전히 이 애플의 생태계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미중 갈등
갈등이 강화되고 애플이 예외 조항으로 이번에 원래 스마트폰을 예외하려고 했었던 거지만 예외 조항이 안 될 경우에는 애플은 사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플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주가의 타격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여러분 51%입니다. 50%가 넘잖아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거든요. 그쵸. 네.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거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이전 압박을 가는 것이지 단기간에 너네 안 이전하면 그냥 너네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압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도 나왔지만 시장이 반드시 정부 정책에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어떤 정부도 이것은 나는 그거를 의도하고 싶어. 나는 진짜 시장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러지는 않는다는 그쵸, 거죠. 네. 전체 경제 질서를 바꿔내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흔들림은 수반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궁극에 이것은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장 속에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복리나 어떠한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요구할 그쵸.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부분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도 지금 그 매대가 줄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매대가 비어가고 있는 모습들, 선거가 내년 11월로 다가오고 있는 시간적인 압박들이 트럼프의 협상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남은 것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이 백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EU하고의 협상이죠. 네, 그렇죠. 자, 중국이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한다면 영국은 사실은 과거에 EU였지만 이제는 아니어서 그쵸, 이제 연습 상대의 스파링 파트너였더라면 이제 남은 거에서는 EU하고의 큰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등장할 이 호수에 등장할 백조들은 여러 마리가 남았다. 이런 네.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네요. EU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불만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럽이 문제다. 특히 제약 문제. 바이오 쪽에서도 유럽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걸 더 저희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마존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프레임으로 저희가 봐야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그렇죠. 것들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러면 아마존도 최근에 어쨌든 피해 주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네 다시 오르겠죠. 왜냐하면 아마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에 있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행사죠. 그쵸. 즉 원래 11월, 12월에 있는 이 연말 행사, 즉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바로 치면 광군제 행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6월 달에 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러한 큰 빅세일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관세 때문에 우리 그 세일할 그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관세가 30%까지로 내려간다라면 이것을 판매자가 조금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일 폭이 크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존에게는 대단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것은 소매업은 대단히 이 회전율이 빠릅니다, 그쵸. 여러분. 네. 회전율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또 관세의 축소도 또한 빠른 속도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마트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또는 쇼피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관세 협상의 어떠한 시작이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면서 아마존도 빠르게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잖아요. 근데 젠슨 왕 CEO도 가고 일론 머스크도 가고 지금 다 같이 지금 사우디에 한꺼번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희소식이 희소식들이 좀 있어요. 네. 엔비디아 칩에 네네. 블랙웰 칩을 18,000장을 계약을 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도 지금 사우디에서 FSD를 지금 공급을 하거나 스타링크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비즈니스 외교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비즈니스 외교고 사실 대규모 외교 기업들이 같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의 CEO도 함께 갔고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라든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함께를 했고 여기서 사우디가 대단히 큰 규모의 $6천억 이상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미국에다 네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생산 기지에 투자하겠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그쵸. 사우디 쪽에서 원래 여러분 중동에 여러분 중국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이 AI와 관련해서 중국 자신들의 기술과 반도체를 제공하겠다고 중국이 중동에다 계속하고 있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일종의 압박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중동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쐐기를 박은 거죠. 중동한테 흔들리지 말고 중국이나 이건 사실 한국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한국도 지금 중동 쪽에다가 이 주권 AI 해가지고 많이 협력을 하려고 네, 했었던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중동의 AI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명확하게 한 거고 이 부분에 사우디라든지 아마 EU의 순방 국가들이 지금 여러 개 계속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쵸.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곧 중국하고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미국하고. AI 경제에 대한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사우디가 짓고 있는 사우디는 지금 스스로 석유를 생산하면서 돈을 벌지만 석유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사우디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작동하는 도시 AI에서 되고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네네. 있고 건설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시장 진출 물론 마켓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로봇 택시가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다라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서 저는 작동할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돈도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아마 짓는 약속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미래 세상의 모습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우디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규모는 근데- 작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동차로 좀 프로토타입이죠. 그쵸. 왜냐하면 시장 자체의 규모가 네.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그것을 실현할 수 그쵸. 있고 다른 돈도 나라에서 있고. 와서 그것을 구경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죠. 그런 것을 그렇네요. 체험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도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실현 가능하겠구나. 강의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에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시장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풀어야 될 것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과 중국이죠. 유럽 네. 시장이죠. 이 3대 시장을 풀어내줘야 사실은 테슬라에게는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전체 이 가능한 시장의 TAM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우디 자체 시장 자체가 대단하게 해서 뭔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의 모멘텀은 역시 6월부터 시작되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진단해 보겠지만 6월 달에 시작되고 있는 오스틴에서의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네네. 테슬라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한번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웰트 코칭 헬스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우디, 이젠 기름 말고 AI로 돈 벌래, 엔비디아 크로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 피살부터 CEO 사임까지 혼돈의 충격, 영농형 태양광 파루부터 중국 태양광 업체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 대한민국 태양광주 급등세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렸을 때 저 축구 볼 때 사우디랑 가끔 우리나라랑 축구 붙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국내 축구 리그는 잘 안 봐요, 솔직히. 프리미어 리그 위주로 보는데 국대 축구는 꼭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우디랑 붙을 때 옷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옷 말고 임원진이나 국빈들 있으면 항상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빈살만 황태자도 보면은 무슨 두엉 같은 거 항상 쓰고 있고 그래서 아니 또 어떻게 저렇게 더운 나라에서 저런 옷을 입고 있는데 땀방울이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더운 나라인데 어제 트럼프가 그런 표현도 썼거든요. 당신네 나라 빼고 제일 더운 나라는 우리나라다. 약간 유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이 터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기립박수까지 나왔거든요. 중간에 유머 중간중간에 나온 거 말고 이제 막 너무 연설을 잘한 나머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되게 칭송해 주니까 기립박수 한 1분 정도를 일어나서 빈살만 황태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다 따라 일어났겠죠. 그런 장면까지 연출되는데 어제도 보면 1시간 반 연설 동안 더운데 옷 입고 있는데 희한하게 피부가 진짜 뽀송뽀송하더라고요. 빈살만 황태자는 또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생겼죠? 되게 온화하고 무슨 약간 영화의 예수님 역할이 어울리는 듯한 저는 그런 이미지를 봤거든요. 물론 인자한 이미지랑 또 뒤에 어떤 속에서 막 실리를 따지는 그런 건 또 틀릴 수가 있겠죠. 되게 빠꼬미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항상 축구 경기가 떠오르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입은 옷들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빈살만 황태자 앉아 있는데 또 그런 이미지들이 전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우디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기름이죠. 기름이 많이 나니까 네옴시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솔직히 설계도 보면은 저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기름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에 축구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오일머니 많이 생기면 갑자기 구단 사버리잖아요. 돈 많아질 때. 근데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없어져가지고 네옴시티가 조금 축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많아야 되니까 기름이 비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네옴시티의 설계가 축소될 것만 것처럼 그 변동이 심하니까 변동 심한 거를 조금 이 위아래 높이를 좀 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많을 때는 좋은데 또 유가가 급락하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변동폭을 줄이는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AI로 잡은 것 같아요. AI로.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다 똑같이 얘기한 게 AI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AI 회사랑 협업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분명히 지금 비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차트처럼 변동이 심한 오일머니의 모습을 좀 완화시키게 하는 것을 AI로 이제 잡았다. 이게 느껴집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움직인 것도 결국 사우디의 오일머니 그리고 나아가서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AI에 투자한다. 타겟으로 삼았다. 거기에 관련돼서 미국이 움직였다. 어제는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땡큐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혼자 다우지수만요. 그렇죠? 자, 계속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우지수는 왜 저런가? 다우지수 이제 계속 구성 종목 보셔서 아시겠죠? 아직도 전통주가 많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받아들였죠. 거기다가 엑슨모빌이 빠졌잖아요. 아까 정유주가. 그리고 거기 인텔이 들어왔었다가 인텔이 나가고 엔비디아가 들어왔고 애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엔비디아도 들어와 있고 엑슨모빌도 빠질 정도로 트렌드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저께 좋은 이슈에서 혼자만 저렇게 소외가 됐을까? 그쵸? 혼자만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그쵸? 자, 뒤로 가볼까요? 그 이유는
가격 가중 지수를 선택한 몇 번 설명드렸죠. 가격 가중 지수를 선택하고 있는 다우존스 30지수의 특징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맨날 상승률 상위로 정렬을 했죠. 여기도 제가 그냥 다우존스 30 상승률 상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락률 상위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제 혼자 4대 지수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특징이 이렇게 하락률 상위로 정렬해야지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종목이 무려 18%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17.79%. 자, 근데 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렇게 급락한 게 다우존스 30에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요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마켓캡 기준이 아니고 프라이스, 한 주당 가격 기준이기 때문이죠. 한 주당 가격이 비쌀수록 여기서는 비중이 높은 가격 가중 지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래서 S&P 500을 시가총액 순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엔비디아가 한 단계 또 올라갔는데 급등해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세 개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움직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긴 다르다는 거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우존스 30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높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가장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18% 이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냥 평균이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하락률 낮은 거는 머커랑 존슨앤존슨 같은 제약주죠. 암젠까지도, 그렇죠? P&G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다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약값인하에 따른 그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것 빼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월등하게 하락률이 거의 4-5배 나왔습니다. 4-5배보다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다우만 혼자 약간 소외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지금. 1.61, 0.7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15 급등이죠. 자, 그래서 다우는 121선에서 음봉이 떨어졌던 반면에 나스닥은 지금 121선을 딛고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19,000을 돌파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 그레일. 그레일이라는 저번에 그 말씀드렸죠. 이거는 BT죠. 혈액 한 방울로 우리의 질병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지금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지금 뭐 나스닥에서 IT가 주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BT가 제일 상승률이 높았고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상승은 계속됩니다. 팔란티어 기세가 진짜 무섭네요. 자 어느덧 다시 100달러 돌파하더니 이제 128달러까지 진입을 했고요. 어제도 8% 급등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종목 중에 지금 가장 강합니다. 팔란티어가. 그렇죠? 팔란티어는 국방부, 미국 국방부나 이제 군수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요즘엔 소프트웨어 싸움이죠. 하드웨어도 좋아하겠지만 머리가 그 탱크나 이런데 비행기나 이런 전투기 같은 데도 머리가 좋아야 싸움이 잘 되죠. 애플로빈,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나가고요. 테슬라도 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5% 넘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120선을 딛고 위로 한 단계 더 올라서서 6,000에 근접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다우만 혼자 좀 왕따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S&P 500에서는 이 세 개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 비중을 보세요.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지금 7, 거의 7로 따져야 돼요. 7, 6으로 따져보세요. 대충 이거 6으로 따지고 5 미만은 6으로 따지는 게 맞겠죠? 12에다 7. 이게 세 개가 거의 20%예요. S&P 500 종목의 이 세 개가 무려 20% 비중입니다. 이 IT 버블 때보다 이 비중의 어떤 몰림,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하죠. 어쨌든 이 세 개 종목이 S&P 500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우존스 30에서는 위력을 못 발휘한다는 거죠. 거기는 방식 자체가 틀리기, 산정 방식이, 지수 산정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얘네들이 아무리 급등해봐야 다우존스 30에서는 영향을 발휘 못해요. 다 S&P 500에서의 영향만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마이너스가 났고요.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올랐고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추격을 했고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다시 2위 싸움이 그렇죠? 2위 싸움이 다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도 지금 올랐고요. 아마존도 지금 사실 캐롤라인 레빗 다변인의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아마존이 그 뭐 하려고 했죠? 아마존이 그 가격 옆에다가 중국 관세 보복으로 인해 중국 물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거기다가 트럼프가 매긴 중국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따로 표기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당장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자가 그걸 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 하필이면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만만치 않은 것도 아시잖아요. 질문을 괜히 했다가 아마존까지 같이 미리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걸 딱 보여주더니 자 아마존이 요즘에 뭐 하고 있냐 보라 이거예요. 중국 업체랑 손잡았다 이거. 중국 손잡아가지고 프로파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프로파간다가 그 2차 대전 때 나치주의가 막 이상한 선전물을 돌리면서 인간들을 세뇌시키려고 했던 그 선전물, 그 유인물을 던졌던 그 어떤 정신이거든요. 프로파간다라는 게. 그 디즈니에서도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밥 아이거가 돌아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디즈니 작가들이 자꾸 프로파간다에 빠져가지고 PC주의 사상을 자꾸 주입하려고 괜히 인어를 갖다가 흑인으로 바꾸고 자꾸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아마존이 지금 중국이랑 붙어 먹어가지고 뭐 프로파간다로 지금 중국에 세뇌당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벌이려다가 우리가 제지했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그만큼은 급락 안 했어요. 그 가격 마냥 붙였으면 이거 급락했을 겁니다. 가격표를 떼서 어쨌든 4위에 살아남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0여 중에서 장대 양봉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우만 좀 아쉽죠.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온토 이노베이션이 6.10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오랜만에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죠? 우리랑 가장 그 영향이 깊은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브로드컴 나오고 KLA 나오고 쭉 있습니다. 다 반도체 종목이네요. TSMC도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부 반등했다. 자, 어제 특징주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와 어느덧 자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떵떵거릴만 하죠. 내가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고 하지 않았냐. 5주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다 올라왔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고점까지 안 갔어도 지금 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했잖아요. 그 평균 단가가 확 낮아져가지고 지금 수익이에요 다. 지금 S&P 500은 연초에 비해 수익으로 이미 돌아섰다고 나왔죠. 자,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수출을 어제 발표한 이 부분도 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AI 시대를 같이 준비하고자 했는데 젠슨왕이 나와서 여기서 사우디 포럼에서 또 연설을 했어요. 자기의 블랙엘 제품 중에 최신 블랙엘 제품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처음 들어보는 휴메인이라는 업체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 AI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예요. 오일머니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는데 오일머니 변동성에 따라서 언젠 돈이 많고 언젠 돈이 적어져 버리니까 AI로 그 선을 약간 완화하게 만들겠다는 지금 의지예요.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같이 파트너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엔비디아랑 같이 윈윈하는 어제 모습이 나와버린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젠슨왕 CEO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사우디에 있다가 자, 뭐 트럼프는 중국에 간 건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CEO니까 엔비디아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자, 니케이 220입니다. 자, 니케이 220은 오히려 오늘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뭐가 떨어지나 볼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가 3% 급락을 하고 있고요. 소니도 지금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히타치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미쓰비시도 그냥 보합뿐이네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일본이 전부 다 약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좋은 영향이 안 떨어지고 있고요. 자, 대만도 지금 위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니케이보다 지금 힘이 약한 지금 모습이라서 니케이가 지금 쳐져버리면은 대만 갖고는 후발 증시이기 때문에 처질 확률이 높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 타이밍이죠.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는 건 ASA 테크놀로지, TSMC. 자, 대만에는 반도체 영향력이 지금 미쳤네요. 그렇죠? 저기 일본은 도요타가 1위니까 TSMC, 미디어텍, 지금 ASA 테크놀로지, UMC 전부 반도체 종목들이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한 영향이 대만에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코스피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왔고요. 자, 여기 갭하락 있죠, 여기. 갭하락 부분을 지금 메꾸고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그쵸? 이제 이 고점이에요. 2650 고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코스닥도 조금 늦었지만 그쵸?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얘도 지금 비행하려는 모습 만들었죠. 요 상승 N자. 그쵸? 이제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쵸? 뭔지는 모르지만. 그쵸? 이 모습의 확률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자, 수급 오늘까지 1, 2, 3, 4, 5, 6, 6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순매수 금액도 400억 원대, 300억 원대에서 지금 1000억 원대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1150억, 1670억. 오늘은 이렇게 되면 3000억 원 넘을 가능성이 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수급이 이제 붙어주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3.53%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역시 지금 계속 이어지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좋았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 좋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이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가 전부 좋아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으니까 SK하이닉스도 좋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파마리서치 4.52% 급등하면서 무려 42만 원에 야, 이거 옛날에 7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7배 갔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지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킴 카다시안 얘기했죠. 돈 벌어가지고 지금 다 그 정액 주소 맡고 있다고. 연어 정액이요. 자,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3.6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파루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성파인텍,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급등하면서 자, 무려 얼마냐 말이죠? 2024년 4월 1년 전에 고점에 다가섰습니다. 1년 기다리신 분들 오늘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셀 모듈과 관련해서 적정 수준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격포제가 있는데 중국 태양광 그 셀 모듈에다가 관세를 폭탄을 부과를 하니까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게 있고 아까 전에 상한가가 한 파루 있죠. 파루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남 영광에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양광주들이 오랜만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오일머니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AI 요 시대를 맞이하는 비전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앞으로는 AI도 기름진 게 참 고급스러운 거야.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엔터주 요즘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장중에 하이브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강세가 올해 내내 좀 이어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업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또 모셨거든요.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터주가 네. 참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만 같아라라는 맞습니다. 흐름도 오늘 네. 주식시장에 쭉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차근차근 말씀 드려볼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우려했었던 1분기 실적을 네. 무난히 잘 넘겼고요. 실적. 네. 뭐 기대치 대비 이제 기대치가 계속 낮아져 오긴 했지만 하이브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 가까이 이익이 늘었고요. YG도 강하게 흑자 전환을 해주면서 이익이 올라왔고 아직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은 JYP를 빼고 보면 SM도 뭐 일회성 음원 매출이 있기는 했으나 그래 전반적으로 자회사 손실이 줄고 본업인 별도 쪽에서 이익이 늘면서
내용도 숫자도 다들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1분기 엔터사사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비수기 우려 대비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 한 3분기, 4분기부터 관통하고 있는 이슈가 결국 올해는 공연 시장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지금 1분기 공연 시장도 시장 전체로 37% 고성장을 달성을 했고요. 2분기에도 30% 수준의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엔터주의 주가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6월 22일 이제 멀지 않은 날짜인데요.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이보다 더 큰 모멘텀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만큼 강력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뿌려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원님, 네. 엔터 기업들 실적부터 딱 말씀해 주셔서 네. 그거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최근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줘서 네. 주가가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라고 첫 번째 근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통상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엔터주로 말하면 비수기, 네.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안 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이유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엔터 4사의 메이저 아티스트들 컴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반 매출이 너무나도 급감하게 뻔히 보였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것을 공연이 이제 방어를 해준 거죠. 공연이. 예. 예전 같으면은 1년 동안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모객이 연간 700만 정도 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것이 올해 예상치로는 1,700만. 그러니까 앞에 1,000만이 붙어버렸어요. 불과 이제 그렇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전후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 분위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공연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앞으로를 본다면 대부분 미국과 유럽이라는 서구권 시장에서 올라오는 숫자이다 보니 서구권 시장은 사실은 Q도 중요하지만 P, 평균 티켓 가격 자체가 아시아 지역 대비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1인당 매출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마진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음반의 극도의 부진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공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리포트를 보면은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익으로 탁탁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이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게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예. 이 K-팝 이제 기획사를 투자하거나 또 K-팝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보셨을 때 아티스트별로 이제 그들의 월드 투어 내에서 네. 전체 공연 모객을 회차 수로 나누면 회당 평균 모객 수가 나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블랙핑크의 이번 25, 26 월드 투어는 1회당 평균 지금 5만 5천 명에서 5만 6천 명으로 현존하는 K-팝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공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안타깝게도 2020년도 공연이 모두 취소되면서 원래는 회당 6만 명의 공연을 기획했었으나 그게 현실화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달성된 것 기준으로는 지금 블랙핑크나 스트레이키즈가 회당 5만 명에서 5만 5천 명 규모의 아주 대규모 공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이제 6월에 돌아왔을 때 올 예. 연말이나 내년 초면은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할 텐데요. 과연 어디까지 규모가 커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아티스트 활동이나 공연, 앨범, 뭐 굿즈 이런 네. 부분이 잘 팔려야지 맞습니다. 결국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네. 코로나19 이제 기점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활짝 오를 수 있는 맞습니다. 공연에서 그게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당당히 쓴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고 네. 지난번에 마켓나우 2에 나오셔가지고 네. 하이브를 탑픽 종목으로 맞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한 또 의미 있는 날이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이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이익 증가 폭도 상당했고 공연이 사실 증가를 했는데 이제 2분기, 3분기는 더 기대되는 부분이 물론 방탄소년단 완전체는 뭐 내년부터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있겠지만 2분기에는 이제 제이홉의 솔로 월드 투어 예.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6월부터 6월, 7월 경에는 또 멤버 진의 또 솔로 투어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거든요. 또 지인님 같은 경우는 3분기 월드 투어까지 또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솔로 아티스트 모두 지금 미국 유럽권을 포함한 서구권을 포함한 이제 대규모 월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실적에 많이 기여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돌고 돌아 BTS. 그러니까 BTS의 비중이야말로 하이브의 영업이익률을 급격히 이제 원상 회복. 원점으로 회복시킬 지금 마진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걸 회복시켜줄 한 방은 결국은 BTS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막 이제 현실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신고가를 뚫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2023년도에 어떤 그 고점 멀티플만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가 35만 원 선까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지금 펀더멘탈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TS 활동량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2분기에 급증하면서 네. 예,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하이브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네. 이외에 와이즈엔터, SM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예전에 관심 가져볼 맞습니다. 종목이 네. 노머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벌써 3만 원 선에 와 맞습니다. 있는 예. 현재 나타나고 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5월 들어, 이번 달 들어 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목하고 있는 뭐 기업이나 네. 아니면은 뭐 주가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일단은 엔터는 지금 전반적으로 최소 8, 9월까지는 더 사시는 건 좋지만 파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성장이 잘 나오는 섹터가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쪽에서 말랑말랑한 섹터 중에 엔터만한 게 없고요. 예. 8, 9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2026년 대규모 월드 투어가 발표하는 시점이에요. 제가 물론 예상치지만 그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엔터주 흐름은 좋을 것이고 빅4 엔터사들 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던 이제 노머스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메이저 엔터 4사가 아닌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도 공연 모객 수도 사실은 숫자가 좀 작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기, 전반적인 공연 저변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면서 네네. 지금 노머스 같은 경우에 빅4 엔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공연 기획이나 MD 굿즈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채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턴키로 일괄 수주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의 체급이 많이 커지면서 예. 노머스 같은 기업들은 좀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엔터 스몰캡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은 네.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리고 엔터주 저변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받쳐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영향도 굉장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한한령 부분은 항상 이제 돼야 된 거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려요. 2016년부터 지금 거의 이제 만 9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한한령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 쪽이 훨씬 영향이 큽니다. 미디어 드라마 기업들. 제작사. 예, 제일 수혜폭이 커요. 안 될 때의 실망감도 크고요. 근데 엔터주는 지금 올해 제가 연간 K-팝 모객을 1,750만 명 보고 있는데요. 중국 숫자 빠졌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해제가 돼서 옛날처럼 똑같이 하더라도 추가될 수 있는 모객은 150만 명 네. 정도로 크지 않은 숫자예요. 한 9%? 요 정도의 영향력이 이제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되면 플러스 알파고 이거를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이펙스 우리나라의 이제 그룹인 이펙스가 이제 계획했었던 공연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네. 또 실망 매물이 한번 쏟아지기도 했지만 또 오늘 또 이렇게 여지없이 반등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디까지나 서구권 모객 증가를 봐야 된다. 이게 거의 제 투자 포인트의 8할입니다. 나머지 1, 2할, 7할 정도로 해둘까요? 1, 2할 정도가 이제 뭐 그런 중국이 열릴지 여부의 변수. 야. 그리고 또 한 1할 정도 비슷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저는 오히려 현지화 아이돌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느냐. 현지 아이돌. 예, 현지 아이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방탄소년단은 미국, 유럽 가도 뭐 와 이렇게 엄청난 인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 거대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또는 유럽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는 뭐 남미라고 한다면 남미인들로 현지 인력 그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그룹을 한국의 기획사가 발굴하고 데뷔시키고 예,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 모델로 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네.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 하이브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이브에서도 일본 네. 그 보이그룹에 대한 인기가 굉장해서 맞습니다. 예, 판매 이쪽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현지화 전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데뷔한 엔팀이라던가 실제로 이제 엔팀 같은 경우에 K-팝 아티스트들의 일본 성적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한 5위, 6위권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 쟁쟁한 K-팝 아티스트들하고 비교해도 이제 현지화 아이돌로서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고 또 하이브의 후속 일본인 현지화 보이그룹이 아오엔이라는 7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 6월 11일로 데뷔 앨범 발매일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에서의 어떤 성공, 그리고 작년에 데뷔했던 캣사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 그리고 6월 8일부터 남미 오디션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획사. 한국에서는 지금 뭐 현재 하이브가 유일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한양역 해제에 따른 뭐 네. 공연 재개 이런 부분도 확실한 모멘텀이긴 하지만 네.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무너질 만한 엔터주의 주가는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지금 더 중요한 건 엔터주에서 미국 그리고 네. 유럽, 그러니까 서구권 그런 글로벌 팬심을 어떻게 맞습니다. 돈으로 네,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탑픽은 뭐 하이브로 갈까요? 하이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저는 3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요. 35만 원이요. 예. 지금 이제 27만 5천 원 오늘 맞습니다. 신고가인데 예,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2023년 우리 엔터주가 가장 좋았을 때 이익 창출력이 좋았을 때의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은 일단 35만 원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또는 8, 9월에 발표될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가 저는 70회차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90회차, 100회차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8, 9월 달에 세론, 그러니까 소위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그 변곡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8, 9월까지는 최소한 지금의 어떤 포지션을 잘 유지하시면서 8, 9월에 발표되는 그 투어의 규모 거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왠지 연구원님 이게 설득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니까 더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 네네.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강하게 드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하이브는 일단 저희가 탑픽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차선호주나 뭐 중소형주에서 발만 왜냐면 YG, SM 그리고 뭐 그런 종목 네네. JYP 엔터 그리고 말씀해주신 노머스도 노머스, 약간 예. 아쉬워할 것 같아서 예. 주주분들이 그 사실, 전략 어떻게 하죠? 예, 일단은 이제 차선호주 엔터가 너무 좋아 보여서 하이브 말고도 좀 더 사셔야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SM이 그 나머지 3사는 밸류에이션 타겟은 똑같아요. 25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SM이랑 YG는 좀 먼저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네. 많이 왔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JYP가 차선호주로서 선호되고 있고 JYP. 물론 뭐 주가가 못 가서 뭐 밸류에이션이 싸서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2분기부터 스트레이키즈의 미국 남미 대규모 서구권 투어가 2분기 때도 100만 명 이상 잡혀 있고 또 3분기에도 대규모 유럽 투어가 50만 명 이상 잡혀 있거든요. 여기도 결국 서구권이네요. 맞습니다. 다 공략이. 서구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투자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큰데 SM, YG 대비 주가가 좀 못 달려간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은 또 중국 쪽도 많이 작용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JYP를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조금 더 갖고 투자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엔터주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시원한 또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김연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우리가 계속 어쨌든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순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었고, 뭐 반도체가 있었고, 제약 바이오도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약값을 인하하겠다, 약값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서 울고 웃게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은 그래도 좀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을지, 어떤 종목들은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좀 피해야 할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5월 들어서는 지금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압박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약값 인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왜 다시냐? 1기 때도 이걸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기 때도 미국 내에서 파는 가격, 이 약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1기 때 그게 달성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취임했을 때 다시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이러면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길게 막 글을 썼습니다. 왜 낮춰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자,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을 59%에서 80%, 아니 어쩌면 90%까지도 낮출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파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비싸냐? 결국에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과 중간 유통사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이걸 비싸게 미국에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 회사들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이 보건복지부 같은 이런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건보댐, 건강보험, 우리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빅파마들과 딜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낮춰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건강보험이 사보험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 메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부족한 수익을 미국에서 충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값 인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약값 우리는 제일 싸게 살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약 자디앙이라는 당뇨병 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달분, 30일분을 처방을 받아서 만약에 사게 되면요. 일본에서는 35달러에 살 수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70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십시오. 10배가 차이 나게 611달러를 주고 미국에서는 이 약을 사서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MFN,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의약품 A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약이 독일에서는 10,000원에 팔리고 있고 뭐 프랑스에서는 8,000원에 팔리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6,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쫙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고 미국 우리는 그럼 제일 낮은 가격 캐나다에서 파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6,000원에 팔아라고 하는 강요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약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것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자, 과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이걸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법원, 사법부까지 가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될지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추진 과정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어쨌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많이 떨어졌죠.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웃고 울 것인가? 일단은 탑2,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여기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미국 중심 직접 판매 비중이 높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CMO,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생산을 하는 거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위탁 생산을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싼 약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있고 미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싼 약값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가 낮고 제형 변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CMO 사업 그리고 R&D 기반의 그런 기업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HK 이노엔, K캡 미국 수출보다 다른 동남아 쪽에 매출이 많고요. 대웅제약도 역시 팩스프라진이라고 해서 HK 이노엔과 같은 식도염 관련된 여기도 역시 신흥국 위주.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알테오제는 기술 수출에 조금 더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이 덜할 수 있겠다. 반면에 조금 위험한 기업들은 미국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기업들,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괜찮은 이유는 외국인이 돌아왔고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후장 힘까지 꼭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